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의 뜻에 따라 기류가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발표되는 종합대책에 배터리 실명제 도입 여부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집값이 오르고 있는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상승에 대비한 계획도 준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일본 라인야후 지분 축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기존 전략을 유지한 채 시너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이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금융투자소득세 존폐 논란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아직 대표가 정해지지 않은 야당은 뚜렷한 하나의 메시지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의 뜻에 따라 폐지냐 유예냐 내년 시행이냐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신용훈 기자입니다. 금투세 존폐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첨예하게 대립해왔습니다. 사실상 법안 폐지 여부에 키를 주고 있는 민주당은 내년 시행이라는 기존 당론을 거듭 확인해왔습니다. 오는 18일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어 현재의 당론을 재정립할 만한 여건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지도부가 뽑혀야만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무엇보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도부의 일원인 분이 또는 당대표로 아주 유력한 분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으니 그분을 빼고 지금 지도부가 막 뭘 논의해가지고 결정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민주당 내부에선 한 차례 더 유예한 뒤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입니다. 전당대회 이후 유예한 뒤 보완해 나가자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 폐지에서 한 발 물러난 유예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금투세 폐지가 우리는 당론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민주당에서 정의 폐지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재차 유예라도 해서 금투세에 대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맞지 않겠나. 부자 감세와 시장 불안 요인이라는 명분 사이에서 표류하던 금투세가 이번 주 초 증시 폭락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글로벌 IT 수요 둔화로 한동안 고전했던 전자부품 업계가 인공지능 열풍 속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모래알처럼 작아서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MLCC가 인공지능과 전기차 시장 확대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인기가 시들해진 반도체주를 대신할 새로운 유망주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산업부 전효성 기자 나왔습니다. 전 기자, 최근 반도체주들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급락한 뒤에 바로 급등하는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7거래일 동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의 변동폭을 기록한 날이 4거래일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반도체 종목들의 등락은 더 심했겠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연일 급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이 주가가 널뛰기를 하는 것 보면 이 반도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들여다보면 각 회사별로 좀 사정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좀 투자자들의 의심이 시작된 건 좀 분명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빅테크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빅테크의 2분기 기업 실적 시즌에 AI 거품론이 불거지기 시작한 겁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은 최근 2분기에 영업이익과 매출액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나 이익보다는 자본 지출이 시장에서 더 부각이 됐습니다.
돈은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벌고 있는데 대규모 AI 투자로 지출이 지속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어느 순간 빅테크 기업의 AI 투자가 위축이 된다면 그동안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반도체주가 먼저 타격을 볼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진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을 보면 이 반도체 주식 인기가 조금 시들해지자 사람들이 좀 주변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증권사들이 이 MLCC 만드는 회사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 업종으로 좀 소나기를 피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전략이 유효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네. 대표 업체는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인데요. MLCC가 어떤 것인가 좀 설명을 해보면 전기를 보관했다가 일정량씩 이렇게 내보내는 일종의 댐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좁쌀보다 작은 크기로 산업의 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MLCC 역시 AI 산업에 따른 수혜 종목으로 언급이 되고는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서라도 본격적인 성수기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황이 안 좋았을 때 글로벌 MLCC의 재고는 한때 90일 수준까지 늘기도 했는데 재고가 꾸준히 줄어들면서 이번 3분기 재고량은 4주 28일 이내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형 아이폰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도 호재로 꼽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기는 아이폰의 MLCC 그리고 LG이노텍은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의 출하량이 2억 4,100만 대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세웠던 출하량 기록을 넘는 신기록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그런데 이 MLCC는 일본 기업들과 우리가 좀 직접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데 최근 엔화가 좀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유리해진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본의 이제 MLCC 기업들은 엔저 현상을 앞세워서 가격 경쟁력이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 은행이 본격적으로 엔화 가치 상승을 이제 이끌고 있고 여기에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0.25%인데 이게 1%까지 올리겠다는 좀 매파적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초엔저 현상이 조금 진정이 되고 나면 MLCC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좀 다시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모두 이 전장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두 회사 좀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은 좀 다릅니까? 네, 전장 분야에서 삼성전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MLCC 그리고 LG이노텍은 자율주행 그리고 통신 모듈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먼저 전기차에서는 기존의 가전제품보다 훨씬 많은 MLCC가 투입이 됩니다. 수천 개에서 최대 1만 개 정도까지 투입이 되는데요. 전기차의 높은 전압에서도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MLCC에서도 고부가가치로 꼽히기도 합니다. 실제 삼성전기가 적극적인 시장 확장에 나서고 있는 고압 MLCC는 전기차 시장 확대로 오는 2029년까지 연평균 22%씩 성장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또 LG 같은 경우는 현재 그룹 차원에서 전장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LG그룹 경영진은 최근 지난 3월에 메르세데스 벤츠 본사를 찾은 데 이어서 다음 달에는 일본 도요타 본사를 찾는 일정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가전을 넘어서 LG그룹은 전장 회사로의 전환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의 두뇌 역할을 할 LG이노텍의 산업계에 관심이 집중되는 건 자연스러운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전효성 기자였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을 짓기로 한 정부의 88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늘 서울 전역의 모든 그린벨트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그린벨트 해제는 피치 못할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88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겁니다. MB 정부 이후 12년 만에 금기로 여겨졌던 땅의 빗장을 여는 겁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 시대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피치 못할 선택이 되었습니다.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시그널과 충분한 공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드려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농경지와 창고 등으로 이용되며 생태적 가치가 적은 훼손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이미 마을이 형성돼 있는 취락 지역은 가급적 손대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서울 내에 존재하는 그린벨트는 약 150제곱킬로미터 규모입니다. 서초, 강서, 노원, 은평구 등의 순서로 그 면적이 넓은데 서울 강남의 세곡 내곡동 일대가 유력한 대상지로 꼽힙니다. 서울에 남아있는 그린벨트는 강북의 경우에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결국 강남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얼마만한 물량 공급이 가능하고 그걸로 시장 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데, 다만 강남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게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킬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대책에 금융정책이 빠진 데다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지어도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8년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신고가를 경신한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재무 위기를 겪고 있는 효성화학이 흑자를 내고 있는 알짜배기 특수가스 사업부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매각으로 당장 급한 불도 꺼야 하고 무엇보다 효성화학을 정상화해야 형제 간의 계열 분리도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 나왔습니다. 고 기자, 먼저 이 효성화학의 특수가스 사업부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네, 이 효성화학의 특수가스 사업부는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세정 등에 쓰이는 이제 산불화질소, 이 NF3 특수가스를 이제 생산하는 사업부입니다. 네. 지난해 매출은 약 이제 1,7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비중은 이제 효성화학 전체에서 7%로 크지는 않지만 이 효성화학이 1,800억 원대 영업 손실을 내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은 네. 그나마 이제 돈을 버는 알짜 사업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NF3의 연간 생산 능력은 SK 스페셜티 그리고 중국 패릭에 이어서 세계 3위 수준입니다. 주요 고객으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을 두고 있습니다. 괜찮은 사업이니까 잘 팔릴 것 같은데 매각 작업은 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그 매각 계약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지난달 11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사모펀드 IMMP와 스틱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을 선정했고요. 네. 현재 이제 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성그룹에 따르면 이제 현재까지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통상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후에 한 달이면 실사를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주면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스케줄이라는 거죠. 이제 다만 이제 인수자 측에서 당초 제시했던 1조 3천억 원보다 가격을 좀 더 낮추려고 해서 협상이 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 몸값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쟁점은 뭡니까? 일단은 그 특수가스 사업부의 삼각전 영업이익이 600억 원입니다. 이제 인수자 측에서는 10배 이상은 이보다 10배 이상은 비싸서 못 주겠다는 입장인 거고요. 네. 국내 산업용 가스 기업들의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최고 10배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적정 몸값을 6천억 정도로 보고 있다는 소리죠. 근데 효성 측은 NF3는 이제 특수가스로 진입 장벽이 높고 독과점 사업인 만큼 일반적인 산업용 가스와 비교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하면 1조 원대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고요. 이제 통상적인 우선 협상에서 가격 조정 폭은 10%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뭐 양측이 생각하는 가격에 좀 차이가 있지만 거래에 대한 의지는 크기 때문에 무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적자를 내고 있는 효성화학이 흑자를 내고 있는 사업부를 파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이게 일단은 그 이제 재무 건전성 때문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1분기 부채 비율이 지금 3,50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유동 부채가 2조 5천억 원 수준이고요. 뭐 이것도 지난해 영구채를 발행하고 또 유상증자를 해서 이 정도로 낮춘 겁니다. 네. 지난해 1분기에는 부채 비율이 9,900%까지 육박을 했고 또 자본 잠식 위기까지 갔었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특수가스 사업부를 매각해서 그 돈을 받으면 이제 일단은 빚 갚는 데 쓸 계획이고요. 효성화학 입장에서는 다행인 점은 이제 일단 그 전방 산업인 반도체가 AI 덕분에 회복하면서 NF3 시황도 좀 덩달아서 반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석유화학 업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효성화학이 전에는 효성그룹 내에서 이게 돈을 잘 버는 회사였는데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뭡니까? 맞습니다. 뭐 이렇게 망가진 거는 결국에는 이제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했었던 베트남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뭐 효성화학은 지난 2018년 베트남 법인을 세웠습니다. 주력 제품은 폴리프로필렌, PP고요.
목표 시장은 중국과 인근 동남아 국가였습니다. 이제 공장을 짓는 데는 1조 5천억 원을 썼습니다. 자금은 금융권 신디케이트 론으로 조달을 했고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1년 상업 생산을 시작해서 그렇게 번 돈으로 3년간 돈을 나눠 갚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설비가 문제가 좀 생겼고 또 운영도 좀 미숙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공장을 가동하고 또 셧다운하는 게 반복이 됐습니다. 그런 사이에 효성에서 PP를 그동안 사서 썼던 중국 기업들이 이제는 이제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네. 올해 지금 갚아야 될 원리금이 4천억 원인데 적자가 지속이 되면서 빌린 돈을 갚기는커녕 지금 운영 자금을 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건데 아예 이 베트남 법인을 매각하는 게 좀 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방법인데요. 이제 효성화 관계자는 이제 베트남 법인 매각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라는 건데요. 다만 이제 시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선은 특수가스 사업부 매각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이제 그룹 차원에서 이 베트남 법인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었는데 뭐 팔더라도 제값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정상화가 돼야 되는 건데 지난해 이제 3분기 반짝 그 첫 흑자를 내기는 했지만 이후 현재까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요. 다행인 점은 이제 적자 규모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효성화학의 베트남 법인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공들였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 효성그룹은 지난달 그 형제 독립 경영 체제를 시작했는데요. 이 조현준 회장의 홀로서기는 결국 베트남 법인을 비롯한 효성화학 정상화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오 대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 업계 1위 카카오뱅크도 상반기 역대 최대 이익을 달성했습니다. 그동안 대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대주주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바닥이었는데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 나왔습니다. 이 당초에는 좀 대출 성장 더딜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떤 평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분기에 1,202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이는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은 규모고요. 상반기 기준으로는 2,314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에 앞서서 시중 5대 금융지주가 최대 실적 행렬을 이어갔는데 물론 규모를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인터넷뱅크의 존재감은 좀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실적이 공개되기 이전까지는 정부가 가계대출 속도 조절을 좀 강도 높게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 영향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있었습니다. 실제 실적 내용을 보더라도 좀 전년도까지는 가팔랐던 대출 성장세가 상당히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 수요가 좀 어느 정도 증가를 했고요. 또 지난해 시작했던 개인사업자 대출도 비중은 크지 않지만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네. 여기에 플랫폼 비즈니스가 순항을 지속하는 등 좀 인터넷 뱅크로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잘 찾아내서 성과로 연결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투자 금융자산에서 2,5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낸 것도 눈에 띄었는데요. 카카오뱅크가 올해 좀 사내에 자금운용 본부를 신설을 했는데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수익률이 잘 나오면서 또 전체 이익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요 금융지주 시중은행들의 경우에는 엄청난 실적과 더불어 주주 환원까지 내세워서 이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카카오뱅크 유독 좀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실적 면에서 먼저 보면은요. 고객 수가 우리나라 국민 절반에 가까운 2,400만 명까지 확대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실적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또 대표적으로 개인 사업자 대출 비즈니스가 국내에서 한 450조 원 수준의 시장 규모를 가진 그런 시장으로 보이는데요. 카카오뱅크를 포함한 인터넷 은행들이 비대면 간편 심사를 내세워서 고객들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또 이에 연계한 새로운 상품도 출시할 계획인데 개인 사업자에 대한 담보대출과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사업에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뱅크는 대출자 심사 모형을 포함해서 연체율 관리에 좀 노하우를 쌓으면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연체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체율 관리에는 보다 힘을 써야 되겠지만은 신상품 확대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밸류업 관련한 공시를 한 것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KB나 신한 같은 좀 거대 규모의 지주체제 시중은행들이 지금까지는 밸류업에서도 좀 앞장을 서왔는데요. 지난해부터 배당을 하기 시작한 카카오뱅크가 연내에 밸류업 공시를 하겠다라고 예고한 겁니다. 자, 이게 주주환원 내용을 예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요, 증권업계에서는 배당 정책 수립 또 자사주 매입 소각 발표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투자자들은 현재 대주주 리스크가 부각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주 환원의 규모보다는 향후 회사의 성장과 주주 환원에 대한 기준과 계획을 체계적으로 좀 알려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리스크 요인도 좀 꼽아보자면은 대주주 리스크 여전합니다.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인 법인 카카오에 대한 사법 처리 결정에 따라서 지분 매각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요. 마이데이터, 신용카드 등 신규 사업은 당분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또한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하반기부터 제4 인터넷은행에 대한 인가 절차 개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보다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업계 1위인 카카오는 좋은 성적을 냈는데 다른 인터넷은행, K뱅크, 토스뱅크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인터넷뱅크 3사의 사업 모델이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국내 1호 인터넷뱅크 사업자인 K뱅크는 다음 주 한 13일 내지는 14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K뱅크 안팎에서는 지난 1분기까지 보여온 성장세가 순조롭게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IPO 재수생으로 지금 입장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막내 인터넷은행으로 출범한 토스뱅크는 이달 말에 실적을 공개합니다. 지난 2021년에 출범한 이후에 지난해 3분기에 처음으로 흑자를 냈고요. 올 1분기부터는 안정적인 흑자 기조에 들어섰다라고 자타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 다른 인터넷뱅크에 비교해서는 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 중심의 영업을 하고 있고 그만큼 위험가중 자산의 비중이 높다는 지적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여신보다 수신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초과 수신 상태라는 점도 일각에서는 지적되기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K뱅크가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몸값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22년에 기업 공개를 추진했다가 한 차례 철회한 바 있는데요. 올해 다시 추진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말에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45 영업일 내에 승인 여부가 나오니까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면은 결과가 나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승인 자체보다는 얼마나 몸값을 받느냐가 관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K뱅크의 적정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때 카카오뱅크와 비교를 하곤 하는데요. 비교 대상이 되는 카카오뱅크의 주가를 보면은 K뱅크가 첫 번째로 기업 공개를 추진했던 지난 2022년, 2023년에 비해서 좀 아직까지 나아진 점이 좀 없습니다. 또한 이번 주 초에 증시가 주가 급락 사태를 겪었는데 앞으로 주식시장과 투자 심리의 회복세에 따라서 공모주 투심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장외 시장에서 K뱅크가 주당 13,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시가총액이 5조 1,000억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카카오뱅크 밸류에이션에 할인을 적용해서 적정 시가총액이 3조 원 수준이라는 시각도 있어서 온도차가 서로 좀 큰 상황입니다. 증권업계 안팎에서는 K뱅크가 이번에는 IPO 완주를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재무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K뱅크의 자체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기업 공개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기업 공개를 해야지만 지난 2022년에 유상증자로 받은 투입 자금과 공모 자금을 합쳐서 자본에 반영이 되고 대출 성장 여력을 10조 원 넘게 크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1위와의 격차는 줄이고 또 3위와의 격차는 늘릴 수가 있어서 K뱅크 입장에서는 IPO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